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 오늘 요즘에 역사 공부하느라 고생이 정말 많아요. 진도가 좀 빠른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따라오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배운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서 푸는 문제는 아니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좀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 우리 공부한 거 있죠? 그거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간표에 올라와 있는 그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면은, 자,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다운받고서, 아마 시간은 10분이 안 걸릴 것 같은데, 그 정도 10분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자, 얼른 풀고서 선생님이랑 같이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문제 다 풀어봤나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선생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너무 어렵지 않게 문제 난이도를 좀 보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자, 그럼 우리 한번 1번부터 한번 같이 봐도록 할까? 자, 1번. 자, 밑줄 친. 자, 그에 대한 설명으로, 어이구, 선생님은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게.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보자. 자, 일단은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게 필요하겠다. 자, 일단은, 자, 프랑크 왕국. 프랑크 왕국. 자,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여러 개, 게르만족에 속하는 부족들이 왕국들을 건설했다 그랬어. 자, 근데 다른 게르만 부족들이 세웠던 왕국들은 금방 망하고 말았죠?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동해와서 왕국을 건설해서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크리스토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니까 당시 크리스토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 원주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금방 없어지고 말았는데, 자, 프랑크 왕국만은 예외였죠? 어땠어? 자, 이들은 그렇게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을 이동한 것이 아니었어. 바로 원래 살고 있던 근거지에서 조금만 이동했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또한 이들은 결정적으로, 그쵸, 당시 서유럽에 널리 퍼지고 있었던 이 크리스트교를 빠르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크리스토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원주민들로부터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로마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주 이게 바로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던, 자, 그는 그가 누가일까? 앳 서로마 제국의 앳 서로마 제국이래. 자, 현재는 우리 게르만족의 이동 속에서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했었죠. 그 과거에 찬란한 역사를 자랑했던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을 정복을 하였고, 또한 그 다음에 그 정복한 지역에 뭘 세웠어? 교회를 세워서, 자, 그리스도교를 전파를 했대.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이 얼마나 이뻐했겠어.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자, 프랑크 왕국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인물들 3명이 등장을 한다 그랬어. 자,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인물은 카롤루스 마르텔이었죠. 자, 카롤루스 마르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이슬람 세력의 침략을 막아내서 크리스토교 세계를 보호할 수가 있었다. 보존할 수 있었다. 그게 바로 중요했죠. 자, 두 번째로는 누가 등장합니까?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들 피핀이 등장을 했죠. 자, 피핀은 어떻게 됐어? 자, 당시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는 왕권이 되게 약해진 상태였어. 그래서 그 왕을 몰아내고, 왜? 특히 여기서 어떤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야? 교황의 지지가 필요했었는데 교황이 피핀을 지지해주죠. 그래서 피핀이 자신들의 새로운 프랑크 왕국을 건설을 하게 돼. 그리고 이러한 교황이 지지해주는데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로마 교황이 있었던 근처에 있었던 롬바르디아 왕국을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땅을 교황에게 선물로 주게 되죠. 교황령이라고 불리는 그 땅을 선물로 주게 되었다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한 카를로스 대제라는 인물이었지. 자, 대자가 붙었다 그랬잖아. 자, 카를로스 대제의 업적 뭐였어? 자, 첫 번째로는 그렇지, 과거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을 회복을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회복한 영토에서 크리스토교 교회를 건립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크리스토교를 전파를 했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생님 교과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많이 강조해서는 안 했는데 이 카를로스 대제 같은 경우는 되게 문해부흥, 이 문해부흥에서 되게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리스 문화라든지 로마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필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겁내 적게 하는 거야. 과거 로마의 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문화들을 부흥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고대 문화의 부흥을 힘썼다는 사람이 바로 카를로스 대제였어. 자, 그럼 정답은 나왔네요. 자, 그럼 이 그는 카를로스 대제인 거고, 자, 그럼 그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보자. 성상숭배 금지령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 성상숭배 금지령. 자, 누굴 기억해야 되죠?
자, 로마 교황이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게르만족, 무식한 게르만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상을 활용한다 그랬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상, 아니면 하나님의 상, 뭐 성모 마리아 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크리스트교를 전파를 했던 거지. 근데 이거를 누가 금지합니까? 그렇죠. 사사건건 간섭했었던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성상 숭배에 대한 금지령을 내린단 말이야. 누가? 그렇지. 교황의 레오 3세라는 인물. 동로마 황제입니다. 동로마 황제 레오 3세가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리고 교황이 이 성상 숭배 금지령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크리스트교 세계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돼. 하나는 로마에 있는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고, 하나는 동유럽에 위치하는 그리스 정교로 해서 분리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린 것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레오 3세가 되는 거고. 자, 2번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였다. 이거 좀 옛날에 배운 거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한 건 누굽니까? 그렇죠. 알렉산드로스 대왕 기억납니까?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거고. 자, 3번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을 하였다. 자, 누굽니까? 그렇죠.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였었던 유스티니아누스가 과거 로마의 법전들을 다 총 집합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펴낸 책이 바로 뭐였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었어. 이건 당연히 유스티니아누스고. 자, 4번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전하였다. 언제입니까?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전한 거 언제야? 과거 서로마 제국 때, 로마 제국 때. 그렇지. 이름에서 수도 이름을 따른다 그랬잖아. 콘스탄티누스였죠? 원래는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이었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수도를 여기로 옮기고 나서 자기 황제 이름을 따서 바꾼 거였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그럼 5번을 보자.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로 임명받았다. 과거 찬란한 역사를 다녔던 그 서로마의 황제나 다름없다 라는 명예로운 직책을 내주게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누구야? 카를로스 대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기억해두자. 우리 프랑크 왕국에서는 기억해야 되는 인물 3명이 있었어. 자, 카를로스 마르텔, 그리고 피핀, 그리고 카를로스 대제. 이 3명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일들 했던 거 하나씩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종교나 종파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나와 있네. 자, 여기서는 그리스 정교, 로마 가톨릭. 자, 크리스트교 세계가 결국 2개로 분열된다 그랬었잖아. 여러분. 자, 어떻게 분열된다 그랬어? 뭘 계기로 해서? 아까 방금 위에서 말했었는데, 동로마 제국의 누구의? 레오 3세 황제가 뭐에 대한 금지를 내려? 그렇죠. 성상 숭배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었다. 이 성상 숭배 금지령을 로마 교황이 받아들이지 않게 됨으로써 어떻게 됐어? 크리스트교 세계가 둘로 분열되게 되었다. 어떻게? 자, 서유럽의 로마 카톨릭 교황으로 대표되는 로마 카톨릭이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동유럽에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얘네는 황제 교권주 교황주의라 그러지. 그래서 황제가 있는 그리스 정교가 나오게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분리가 됐다는 거 기억을 해두고 봅시다. 자, 로마 교황을 최고의 권위자로 받드는 교회 조직 어딥니까? 로마라는 힌트도 나와 있죠. 그렇죠. 로마 카톨릭이 되겠습니다. 니은. 자, 2번 비잔티움 제국과 동유럽 슬라브족이 확산된 크리스트교 교회다. 자, 힌트 나와 있네. 비잔티움 제국 그리고 동유럽에 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리스 정교죠. 정답은 기억. 그래서 우리 그리스 정교와 로마 카톨릭이 분열되는 계기, 성상 숭배 금지령을 해서 그렇게 분열되게 되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자, 한번 찾아볼까? 카를로스 대제. 아까 프랑크 왕국의 유명한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후 프랑크 왕국은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뉘었대. 그렇죠? 분열된다 그랬어.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나니까 이때 틈타서 누가 내려온다 그랬지? 그렇죠. 북유럽에 위치해 있었던 오늘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의 조상이라고 하는 바이킹족이 내려오게 된다 그랬잖아. 아무튼 자, 프랑크 왕국이 서중동으로 분열되었다. 그래서 서프랑크는 프랑스가 되는 거고, 오늘날의 프랑스가 되는 거고, 자, 중프랑크는 오늘날의 이탈리아가 되는 거고, 자, 동프랑크는 오늘날 어떤 나라의 기원이 되었습니까? 힌트, 맥주, 소세지, 어딥니까? 그렇죠. 독일.
동프랑크가 독일의 기원이 됐다. 자, 그래서 우리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오늘날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어디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 세 나라의 기원이 됐다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자, 2번 위로는 주군과 봉신 사이의 주종관계. 주군과 봉신 사이의 주종관계. 그리고 아래로는 영주. 자, 영주는 뭐야? 봉신이 주군으로부터 토지를 받게 됐죠? 장원을 받게 된다 그랬어. 그 장원에서 농노를 지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급자족하는 삶을 산다 그랬었죠. 그게 바로 장원제였었는데, 자, 이렇게 형성된 중세 서유럽의 사회 체제를 가리키는 용어 뭐였습니까? 그렇죠. 중국에도 있었던, 그렇죠, 봉건제였지. 봉건제. 자, 여기서는 우리가 중국의 봉건제의 차이점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죠. 중국의 봉건제 같은 경우는 혈연관계로 맺어진 게 포인트였다고 하면은, 자, 우리 유럽의 봉건제 같은 경우는 힘이 센 기사와 힘이 약한 기사 간의 이런 서로 간의 주종관계를 맺게 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크리스토의 세계는, 자, 무슨 금지령을 둘러싸고 갈등이 겪다가 로마 카톨릭과, 그렇죠, 동유럽의 그리스 정교로 나뉘었다.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네. 뭐야? 그렇죠, 성상 숭배 금지령을 둘러싸고서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나눠지게 되는 거였죠. 이거 성상 숭배 금지령은 잊으면 안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시오. 자, 성직자 임명권을 둘러싸고 교황과 황제가 대립하여 카노사의 굴욕이 일어났다. O인가요? X인가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성직자 임명권이란 게 뭔지 봐야 되겠다. 자, 기존의 성직자 임명권은 누가 쓸 수 있는 거였냐면 로마의 교황만이 쓸 수 있는 거였어. 자, 그런데 중세 유럽에 봉건제가 확산이 되게 되고, 또한 그런 누가 있어? 바이킹족의 침략에 의해서 서로 이제 봉건제가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되는 거잖아. 이 봉건제 체제 아래로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 그렇죠. 성직자가 여기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 성직자가 이 봉건제 체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 주군으로 제후들을 받들어 모시게 된다는 거야. 제후에게 충성하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후들이 뭘 하게 이르러? 그렇죠. 이들이 기존에 하면 안 되는 성직자를 이 제후들, 왕이나 이 제후들이 임명하기에 이른다는 거야. 교황을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 교황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화가 날 대로 나겠죠? 그래서 교황, 당시 어떤 교황이었습니까? 교황 그레고리오스 7세가 뭐에 대한 임명권을 거둬들이는 거야? 성직자 임명권을 너네는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대표적으로 저항을 해?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싫어, 나 계속해서 성직자 임명권 내가 계속해서 쓸 거야, 내가 힘이 있고 한데 왜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레고리오스 7세 교황이 어때? 최후의 무기 쓰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그렇죠, 파문이란 벌을 내리게 되는 거지. 파문이라고 하면은 당시 유럽은, 서유럽은 크리스트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크리스트교 사회에서 쫓아낸다는 말이었어. 그러니까 하인리 4세가 뒤늦게 후회하고 달려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무릎 꿇고 겁내 비는 거죠. 카노사라는 곳을 찾아가가지고 성벽 밖에서 무릎 꿇고서 3일 동안 빈다 그랬어. 그래서 황제가 용서를 해주게 되는 거, 교황이 용서를 해주게 되는 거지. 그거를 우리는 카노사의 굴욕이라 그러고, 이 카노사의 굴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교황의 권위가 누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 황제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 그랬어. 자, 이거는 옵니까? 있습니까? 정답은 오겠죠? 자, 2번 문제를 볼까?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로 대표되는 13세기 성당 건축의 표준이 된 건축 양식을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한다. 옵니까 여러분? 틀렸죠? 자,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로 대표되는 건축 양식은 뭐야? 서유럽의, 그렇죠, 고딕 양식이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잔티움 양식은 어디에서 나왔던 거야? 그렇지, 비잔티움 제국에서 등장했던 거잖아. 비잔티움 제국. 자, 비잔티움 제국에서도 특히 우리는 어느 황제를 기억해둬야 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기억해둬야겠죠. 유스티니아누스. 이때 이 비잔티움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을 하게 되는 거잖아. 뭘 짓게 돼? 성 소피아 성당을 짓게 돼. 자, 이 비잔티움 양식의 특징으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웅장한 돔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내부에는 화려한 모자이크 양식이 있다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고딕 양식과 그리고 비잔티움 양식을 꼭 구별지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
자, 중세 서유럽의 농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보자. 자, 우리 농노는 뭐라 그랬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농노는 농민과 그리고 노예가 결합된 거라 그랬지? 농민의 농과 노예의 노가 결합된 거라서 이 둘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랬어. 보자. 기억.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다. 함부로 이사를 갈 수가 없었다는 거야. 맞아. 자, 노예의 특징이나 다름없는 게 노예의 특징이죠? 맞아. 농노는 당시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어. 자, 2번. 죽음과 주종관계를 맺었다. 자, 농노가 죽음과 주종관계를 맺었었나? 아니야. 주종관계는 누구야? 주군이 있으면 그 밑에 기사들이 아니야. 그래서 주종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주군이 자, 땅을 주게 되는 거고 기사 같은 경우 땅을 받은 대가로 주군에게 군사력, 뭐 노동력, 뭐 돈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였었는데 만약에 주군이랑 자, 농노가 주종관계를 맺었어? 농노 여러분 주군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군사력, 노동력 있습니까? 없잖아. 아니야. 주종관계를 맺은 거 아니었어. 자, 2번. 자, 영주에게 노동력과 세금을 바쳤다. 그렇죠. 노예나 다름없이 노동력을 껌내 갖다 바치고 그리고 세금도 갖다 바쳐서 됐어. 자, 리을. 장원 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였다. 여러분, 장원 내 시설은 다 누구 거야? 영주 거야. 장원에 대한 시설은 다 영주 거야. 그래서 영주에게 이 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고 돈을 내고 사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X야. 자,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다. 그리고 영주에게 노동력과 세금을 바쳤다. 해서 정답은 2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노의 특징 뭐가 있었어? 대신에 농노는 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고 하지만 뭘 소유할 수 있었다?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죠? 땅이나 집을 소유할 수가 있었다는 거. 그게 특징이라 그랬어. 자, 농노에 대한 특징도 기억을 해두고.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건축 양식에 적용된 문화유산.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과 내부에 다채롭고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는 천국을 향한 중세 사람들의 종교적 염원을 표현하였다. 로마 카톨릭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양식입니까? 고딕 양식이죠. 자, 정답을 찾아볼까요? 정답은 쉽네. 자, 높게 솟아있는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이 있고 이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나와 있겠지? 정답은 1번입니다. 고딕 양식으로 대표되는 것은 샤르트르 대성당이야. 자, 2번은 뭐야? 자, 그래서 우리 1번과 2번 보기를 꼭 구별해 두자. 2번 성소피아 성당. 웅장한 돔이 있고 그 안에 내부에는 화려한 모자이크 양식이 처리되어 있다. 자, 성소피아 성당.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건립했던 성소피아 성당. 무슨 양식입니까? 비잔티움 양식이었죠? 비잔티움. 동유럽에 있었던 동로마 제국의 비잔티움 양식이었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딕 양식과 비잔티움 양식을 꼭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뭐 파르테논 신전은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어디야?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신전입니다. 타지마할은 뭐 나중에 배우게 될 것들이고 해서 우리는 고딕 양식과 이런 비잔티움 양식만을 구분 지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문제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로만 구성을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꼭 숙지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